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동차 마니아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인들이 아직도 술자리 안주로 삼는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작은 소년이 돌팔매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다는 그 성서 속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이 신화가 현실로 이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이루어졌었죠. 그것도 아주 잔혹하고 치밀하고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남자들의 로망 포르쉐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자동차 제국 폭스바겐이었습니다. 당시 포르쉐는 연간 10만 대도 채 만들지 못하는 작은 스포츠카 회사였고 폭스바겐은 연간 600만 대 이상을 찍어내는 세계 2, 3위의 거대 공룡이었습니다. 매출 규모로만 따져도 수십 배 차이가 나는 체급 자체가 다른 상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개미 포르쉐가 코끼리 폭스바겐을 꿀꺽 삼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다 배가 터지겠지. 하지만 그 비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포르쉐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즉 엑슨모빌과 애플을 제치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되었던 그날. 오늘은 차를 팔아번 돈보다 주식으로 번 돈이 더 많다는 전설을 남긴 금융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작전, 포르쉐의 폭스바겐 공매도 사건의 전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두 회사의 묘한 관계부터 알아야 합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은 사실 한 핏줄입니다. 자동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폭스바겐의 비트를 설계했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 포르쉐라는 스포츠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포르쉐는 아주 알짜배기 회사였습니다. 많이 팔지는 못해도 대당 마진율이 워낙 높아서 현금이 두둑했죠. 반면 폭스바겐은 덩치는 컸지만 방만한 경영과 낮은 효율성으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포르쉐의 CEO였던 벤델린 비데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우리가 폭스바겐을 인수하면 부품도 싸게 쓰고 플랫폼도 공유하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국을 만들 수 있다. 그는 차근차근 폭스바겐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20%를 시작으로 야금야금 지분을 늘려갑니다. 시장은 술렁이었지만 대부분은 경영권 방어 차원이겠지, 설마 인수를 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에는 폭스바겐 법이라는 특수한 방패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위치한 니더작센주 정부가 지분 20.1%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적대적 인수합병이 불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포르쉐가 아무리 주식을 사도 주 정부가 노하면 끝인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금융시장의 하이에나들, 헤지펀드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포르쉐가 폭스바겐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어. 이건 거품이야. 포르쉐는 돈이 말라서 더 이상 주식을 못 살 거고 폭스바겐 법 때문에 인수는 불가능해. 그럼 결론은 하나다. 폭스바겐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매도 폭격을 시작합니다. 공매도가 뭡니까? 주식이 없는데 남한테 빌려서 파는 겁니다. 지금 10만 원에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죠.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하는 헤지펀드들이 폭스바겐 주식의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개미인 포르쉐가 코끼리인 폭스바겐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포르쉐 CEO 비데킨과 재무이사 홀거 하터가 천재적인, 아니 악마적인 금융공학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2008년 10월 26일 일요일, 포르쉐는 뜬금없이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합니다. 아주 건조한 문체의 이 보도자료가 다음날 월가와 런던 금융가를 피바다로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포르쉐는 폭스바겐의 주식을 42.6%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31.5%를 확보할 수 있는 현금 결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폭스바겐 지분 74.1%를 사실상 확보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 뉴스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포르쉐가 확보한 물량이 74.1%입니다. 여기에 절대 팔지 않는 니더작센주 정부의 지분이 20.1%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94.2%입니다. 폭스바겐 전체 주식 중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은 100% 빼기 94.2%, 즉 5.8%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쳐놓은 물량, 즉 나중에 갚아야 할 주식이 전체의 12%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갚아야 할 주식은 12개인데 시장에 남아있는 주식은 6개도 안 됩니다. 의자 뺏기 게임인데 의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심지어 그 의자마저 포르쉐가 쥐고 안 놔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격이 얼마가 되든 당장 주식을 사야 한다. 다음 날인 10월 27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쇼스퀴즈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 주문을 넣자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 손실이 커진 다른 공매도 세력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넣습니다. 200유로였던 주가는 순식간에 400유로, 5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폭스바겐 주가는 장중 한때 1005유로를 찍습니다. 이 순간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은 약 3,7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엑슨모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에 등극합니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아우디를 거느린 거대 제국 폭스바겐이 그 작은 포르쉐의 소나기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가격은 상관없어. 그냥 구해와. 제발. 하지만 주식은 씨가 말랐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헤지펀드들은 이날 하루에만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독일의 거부이자 VM 재벌인 아돌프 맥클렌은 이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비관해 기차에 몸을 던지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살육전이었습니다. 포르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가지고 있던 옵션 물량 중 딱 5%를 시장에 풀어줍니다. 너희들 너무 힘들어하니 내가 물량 좀 줄게라는 식이었죠. 그 5%를 팔아서 포르쉐가 챙긴 차익만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의 포르쉐의 재무제표는 기형적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 영업이익은 10억 유로, 금융평가이익은 68억 유로. 차를 팔아번 돈보다 주식으로 번 돈이 6배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르쉐를 두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딸린 헤지펀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였던 개미의 반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운명입니다. 역사는 참 얄궂게도 포르쉐가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던 바로 그 시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돈줄이 말랐습니다. 포르쉐도 폭스바겐 주식을 사들이느라 빌렸던 막대한 빚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폭스바겐을 완전히 인수해서 폭스바겐 곳간에 존재하는 엄청난 현금으로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포르쉐는 하루아침에 100억 유로가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흑자 도산의 위기였죠. 이때 폭스바겐의 이사회 의장이자 포르쉐 가문의 외손자인 페르디난트 피에이가 등판합니다. 그는 포르쉐 가문과 평생을 경쟁해온 인물로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피에이는 자금난에 빠진 포르쉐를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너희들 빚 못 갚지? 그럼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대신 우리 밑으로 들어와. 결국 2009년 역사는 뒤집힙니다. 포르쉐가 폭스바겐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 포르쉐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코끼리를 삼키려던 개미는 결국 배탈이 났고 코끼리가 그 개미를 등 위에 태우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의 산하 브랜드로 편입되었고 그 천재적인 CEO 비데킹은 퇴진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금융공학의 무서움입니다. 포르쉐가 사용한 현금 결제 옵션은 당시 공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즉 내가 주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지 않고도 몰래 매집할 수 있었던 구멍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 당국은 파생상품 공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건 포르쉐 경영진이 이 빈틈을 완벽하게 알고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탐욕의 대가입니다. 공매도 세력은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못 산다는 상식에 베팅했지만 그 상식이 틀렸을 때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반대로 포르쉐 역시 과도한 레버리지로 승부를 걸었다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인 금융위기에 무너졌습니다. 양쪽 모두 과도한 확신과 탐욕이 화를 부른 셈입니다. 셋째, 가족 경영의 드라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싸움은 포르쉐 가문과 피에이 가문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만든 유산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죠. 비록 회사는 합쳐졌지만 현재 폭스바겐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여전히 포르쉐 피에이 가문이 지주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은 끝났지만 그들의 왕자의 게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도로 위를 달리는 포르쉐 911을 볼 때마다 저는 2008년의 그 뜨거웠던 가을을 떠올립니다.
스포츠카의 날렵한 차체 속에 감춰져 있던 월가 금융맨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던 그 대담함과 치밀함. 비록 코끼리를 삼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포르쉐는 그날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빠르고 예쁜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야수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를 파는 것보다 주식으로 더 큰 돈을 벌었던 포르쉐의 전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짜릿했던 언더독의 반란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금융시장에서 영원한 강자도 절대적인 약자도 없습니다. 단지 타이밍과 설계 그리고 운명이 승패를 가를 뿐입니다. 오늘 폭스바겐이라는 거인 등에 올라탄 포르쉐가 또 언제 그 등에서 뛰어내려 새로운 도박을 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에 흥미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극적이고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